자, 그러면 이제 6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주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습과 공존을 위한 노력,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 자, 1번 국제사회의 특성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국제사회, 주권을 가진 여러 나라가 교류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제사회의 특성을 봅시다. 1번 중앙정부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의 국제사회를 모두 다 통합하는 대장 역할을 하는 그 중앙정부가 부재하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국내 정치와는 달리 국제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되고 조직화된 세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대장이다, 뭐 이 중앙정부가 있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컨트롤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자, 2번 자국 이익 최우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이념이나 도덕보다 정치, 경제 등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러시아 걔네들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갑자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몇이 죽어나가고 러시아의 군인들이 몇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일단 전쟁 터뜨렸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국가의 이념이나 도덕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일단 자국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딱 맞게 최우선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야. 3번 힘의 논리 지배, 경제력과 군사력이 큰 강대국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약소국은 이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이 힘이 셉니까? 한국이 힘이 셉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 힘이 훨씬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 그죠? 미국 건드리는 나라들 함부로 없잖아. 미국이랑 전쟁하려고 하는 나라도 함부로 없잖아요. 왜? 미국이 훨씬 힘이 센 강대국이니까. 그나마 중국 정도가 비벼볼 만한데 중국도 미국이랑 함부로 싸우지 않죠. 그죠? 그런 나라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등과 협력의 공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생각하시면 돼요. 전 지구적인 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같은 거, 지구 온난화 같은 거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를 없애기 위해서 뭐 파리 기후 협약이든지 그 전체 전 세계가 무슨 기후 협약에 다 같이 서명하고 거기서 이제 따라서 뭐 탄소를 억제하고 뭐 이런 거에 합의를 하잖아.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자라는 그 협약에 이제 같이 가입을 하거나, 그런 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협력을 위해서 공존하기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특성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중앙정부가 있지 않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협력을 위해서 공존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주체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국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행위 주체가 바로 국가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라고 했을 때 국제사회 내에서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대부분이 국가잖아요. 그죠? 국가 대 국가로 뭔가 이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운동경기 올림픽 같은 것도 출전할 때 보면 나라 이름 갖고서 나오잖아요. 그죠? 국민의 수, 영토 크기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조그만하고 인구수가 정말 작은 나라들도 존재를 해. 하지만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죠. 너네는 나라가 작으니까, 너네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 아무리 인구수가 적고 아무리 땅의 크기가 작아도 그 나라들도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국제사회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외교활동 수행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제기구, 뭐 UN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정부, 민간단체, 개인 등을 회원으로 하며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대. 정부 간 국제기구,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데 대표적인 게 국제연합이죠. UN.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 이런 게 이제 정부 간 국제기구죠. 그 정부들이 서로 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협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기구,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이제 나라와 나라가 이제 모이는 게 아니고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거야. 국제 적십자사라든가 그린피스는 이제 환경운동하는 단체죠.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요거는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모으셔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회 해서 이제 의료적인 뭔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된 분들이 가셔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해 주시고 그런 거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는 이렇게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 국제 비정부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에는 뭐가 해당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기구는 국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 다음 다국적 기업,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요? 코카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미국이 이제 본사가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판매합니까? 아니잖아. 한국에서도 판매하잖아. 그지? 세계화로 인해 그 영향력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 전현직 국가원수, 그 다음에 세계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 중에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국제기구의 수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현직 국가원수,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세계 종교 지도자, 교황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이긴 하지만은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 주체들 각각의 특징들 잘 구별하시고요. 3번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협력을 볼게요.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 경쟁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경쟁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갈등이 심해지면 분쟁 및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죠. 서로 이제 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 얘네들도 서로 엄청나게 싸우죠. 중국은 이제 대만이나 홍콩을 자기네 그걸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홍콩, 대만 이쪽은 아니다. 우린 중국에 속박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나라로 그 인정을 해달라. 막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나게 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사이 안 좋고. 그 다음에 2번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의 주요 원인 민족과 종교의 차이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슬람이랑 뭐 다른 종교 이게 두 개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테러 조직이나 이슬람 무장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 제한된 자원과 영토. 러시아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한된 자원과 영토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영토를 이제 흡수하려고. 그 다음에 세계 무역 시장에서 우위 확보를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석유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석유를 가져오는데 그 석유에서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석유를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세계 무역 시장에서 우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 그리고 뭐 그 저기 몇 년 전에 그거 했잖아요. 일본하고 뭐 불매 운동 막 하고 했었잖아, 한국에서. 그때 일본이 그때 갑자기 그랬었죠. 그 반도체 한국에서 한국이 반도체로 굉장히 센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 그 핵심 요소를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측에선 거꾸로 야, 그럼 우리 니네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그거 우리가 공급 안 해줄 거야라고 해서 갑자기 딱 막아버렸죠. 그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국제사회에서는. 자, 국제사회 공존을 위한 노력. 국제사회 문제 해결, 국제 평화를 정착하고 공존하기 위해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외교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야 돼?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냅다 전쟁 일으키고 가가지고 러시아처럼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외교는 뭡니까?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이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야. 핵심은 전제 조건이 평화적인 방법이야. 무력 활동이 아니라고.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뭔가 무력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는 거야. 3번 오늘날의 외교, 세계화 개방화와의 진전으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외교라는 건 이제 국가 원수들끼리 만나서 나라끼리 하는 게 약간 옛날 스타일의 외교였다면 오늘날에는 민간 외교, 그 대표적인 게 BTS야. BTS. 그래서 BTS가 뭔가 이제 뭐 UN 무슨 총회 한다. 그럼 가서 이제 축하 공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간 외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문화 등 외교 활동의 행위 주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연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김연아도 이제 평창 올림픽 그거 이제 그 엄청 이제 한국으로 유치하려고 할 때 그 IOC 올림픽 그
때 가가지고 연설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김연아가. 요즘에는 이렇게 민관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냉전과 냉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냉전 시대 이념을 중시하며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냉전 시대가 뭐냐면요, 전쟁이 이제 차가워졌다. 전쟁을 하지를 않는데 그 다음부터 뭐 갖고 싸웠냐면 이념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그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주의.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국과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 국가와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둘이 이념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어느 쪽이었어요? 미국 쪽이었었죠. 자유민주주의. 근데 냉전 체제 이후, 그 이후에는 공산권 국가와도 수교를 맺는 등 실리 외교를 취지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냉전 시대 1970년대 이때는요,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 국가랑은 완전히 담쌓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랑 막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했었죠. 막 완전 적국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산 국가, 즉 중국이랑도 이제 서로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고, 중국 무역이 싸게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랑도 이제 무역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게 한국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북한이랑도 서로 뭔가 이제 교류를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냉전 시대 때는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로 실시하였고, 미국에게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실시했고, 냉전 체제 이후에는 이제 국가의 실리 외교를 이제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볼게요. 자, 옆에 페이지에 대한 건 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자료 3번 요거 한번 좀 봅시다. 한국과 대만은 우방국가라는 건 서로 친구관계, 우방국가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지자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대만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한 거지. 왜? 대만하고 중국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중국이랑 대만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이제 중국 너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니까 이제 대만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대만이랑은 이제 못 놀겠네? 해서 대만이랑은 이제 절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나라와 이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국제사회의 주요 특징 나와 있는데, 국제사회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고요. 국제법, 전쟁, 외교 등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선생님들, 반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야. 도덕보다도 더 우선시한다고 했었지 아까 전에 앞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 강대국이 말빨이 더 세다. 그 다음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이제 지구온난화나 환경 문제, 그리고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문제 좀 볼까요? 밑에 문제 보시면 다음 내용에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 아래요. 주권을 가진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한다? 국제사회라고 한다. 국제연합은 이제 국제단체죠. 그죠? 2번, 국제사회에서는 이념이나 도덕보다 정치, 경제 등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최고다. 타국은 다른 나라잖아. 그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3번,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행위 주체는 누구다? 국가죠.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행위 주체 누구라고? 국가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냉전체제 탈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의 해체로 공산주의가 붕괴하며 형성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비록 자유민주주의의 미국 쪽에 서긴 했지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랑도 이제 서로 이제 무역도 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2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국제사회에는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통일되고 조직화된 세계 정부가 존재한다? 그런 거 없다고 했다. X. 2번. 한 국가 내부의 일부분으로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타국의 정부 또는 민간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다한이체를 초국가적 행위체. 초국가적 행위체라는 건 국가를 초월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국가 내부의 일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지금 초월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이거를 국가를 초월한 독자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외교란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나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 활동을 의미한다. 맞죠? 평화적인 방법. 요게 중요하다. 평화적인 방법. 이제 무력 활동하면 안 돼.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 활동을 의미한다. 맞고요. 자, 여기까지 기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뒤에 문제를 볼 건데,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